여러분, 빛의 속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빛이 엄청 빠르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빛의 속도라는 그 숫자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초속 약 2억 9,900만 미터. 이 숫자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 빠른 속도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제일 빠른 어떤 것, 마치 우주의 스포츠카 같은 것이려니 생각하고 끝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빛의 속도를 그런 식으로는 다시는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그냥 빠른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이 우주의 뼈대입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직물이 짜여 있는 방식 그 자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쉬고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빛의 속도 사이에는 아주 깊고 아름다운 연결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오늘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내일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 빛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우주에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물리학의 언어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뭔지 잘 아시죠? 어떤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시속 100km짜리 자동차는 1시간 동안 100km를 달리죠. 아주 단순합니다.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리고 속도에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속도는 더해집니다. 두 속도를 합칠 수 있어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앞으로 걸어가면 버스 밖에서 보면 걷는 속도와 버스 속도가 더해진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앞으로 공을 던지면 기차 밖에서 보면 공이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갈릴레오가 발견한 상대 운동의 원리입니다. 속도는 덧셈이 된다. 여러분이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볼 때 그 스마트폰은 지하철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밖에 서 있는 사람. 눈에는 여러분과 스마트폰이 지하철 속도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400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가 이야기했고 뉴턴이 이걸 토대로 수학을 쌓았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번 검증되었습니다.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연하고 철옹성 같은 상식이 빛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혀요. 완전히요. 어떻게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습니다. 손전등을 뺍니다. 빛이 앞으로 뿅 하고 날아가죠. 그 속도를 측정하면 초속 약 2억 9,900만 미터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엄청나게 빠른 우주선을 탑니다. 빛의 속도의 절반 속도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손전등을 뜹니다.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얼마가 나올까요? 상식대로라면 내 속도에 빛의 속도를 더한 값, 즉 빛의 속도의 1.5배가 나와야 합니다. 야구공처럼요. 달리면서 던지면 더 빨리 날아가잖아요. 하지만 측정 결과는 그냥 빛의 속도입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내 속도가 전혀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우주선 속도를 빛의 속도의 90%로 올립니다. 다시 측정합니다. 여전히 같습니다. 빛의 속도의 99%로 올립니다. 그래도 같습니다. 99.9%로 올립니다. 99.99%로 올립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 우주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건 측정 오류가 아닙니다. 기계 고장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된 실제 자연 현상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건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거라고요. 오늘 저희도 파인만처럼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빛의 속도가 도대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발견의 과정 속에 오늘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건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놓으면 처음 1초 동안 대략 5m를 떨어집니다. 야구공을 떨어뜨리든 돌멩이를 떨어뜨리든 여러분이 마시던 커피잔을 실수로 떨어뜨리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1초에 거의 5m. 이건 갈릴레오가 직접 측정한 사실입니다. 이제 밤하늘의 달을 생각해 보세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떨어지지 않고 높이 둥둥 떠서 원을 그리며 궤도를 돌죠. 잠깐만요. 왜 달은 안 떨어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달이 우주 공간에 꼼짝 않고 가만히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구를 향해 쿵 하고 떨어지겠죠. 중력이 달을 지구 쪽으로 세게 끌어당길 테니까요. 하지만 달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옆으로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맹렬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중력이 달을 지구 쪽으로 자꾸 잡아당기는데 달은 옆으로 너무 빨리 이동하고 있어서 계속 지구를 비껴가는 겁니다.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땅바닥을 놓치는 거죠. 이게 궤도라는 녀석의 정체입니다. 표적을 계속 비껴갈 만큼 옆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아이작 뉴턴의 그야말로 천재적인 통찰이 번쩍 떠오릅니다. 달은 지구 중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구 표면에 살고 있죠. 지구 중심에서 우리 발밑까지는 약 6,400킬로미터입니다. 계산해보면 달은 우리보다 지구 중심에서 약 6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뉴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진다면 어떨까? 더 구체적으로 거리가 2배가 되면 중력이 4배 약해지고 거리가 3배가 되면 9배 약해진다면 어떨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법칙, 즉 역제곱의 법칙이요. 만약 그렇다면 60배 더 멀리 있는 달이 받는 중력은 60의 제곱, 즉 3600배 더 약해야 합니다. 그러면 달이 1초 동안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거리는 5m를 3600으로 나눈 값이어야 합니다. 대략 1.3mm 정도죠. 뉴턴은 이 예측값을 가지고 실제로 달이 궤도를 도는 속도, 지구와의 거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달은 뉴턴의 역제곱 법칙이 예측한 그 비율대로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과 달이 궤도를 도는 현상, 완전히 무관해 보이던 두 가지가 단 하나의 법칙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것도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요. 뉴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력이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면 행성들의 궤도 모양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는 계산 끝에 타원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이미 수십 년 전에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따라 돈다는 걸 관측으로 발견해 두었거든요. 하지만 케플러 본인도 왜 타원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뉴턴이 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낸 거예요.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바다의 밀물과 썰물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는 왜 생길까요?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달이 그냥 지구 전체를 한쪽으로 당기기만 한다면 하루에 밀물이 딱 한 번만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달을 마주보는 쪽 바닷물만 부풀어 오를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밀물이 2번 들어옵니다. 대략 12시간마다 한 번씩이요. 왜냐고요? 뉴턴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달과 가장 가까운 쪽 바닷물은 지구 덩어리 자체보다 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달 쪽으로 더 강하게 끌립니다. 반면 달에서 가장 먼 반대편 바닷물은 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달이 덜 강하게 당깁니다. 결국 지구 덩어리가 그 바닷물보다 달 쪽으로 더 강하게 끌려가 버리니까 그 반대편 바닷물이 뒤에 남겨져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쪽이 2군데, 밀물이 하루에 2번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측정이 정밀해지면서 뉴턴의 법칙에 대한 검증도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기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17세기 목성의 위성들을 정밀하게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목성의 위성들이 예측한 시간표와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때는 8분 일찍 나타나고 어떤 때는 8분 늦게 나타납니다. 8분이라니요? 천문학에서 이건 엄청난 오차입니다. 더 이상한 건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성이 지구와 가까이 있을 때는 위성들이 예상보다 일찍 나타났고, 목성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올레로에머라는 천문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뉴턴의 법칙이 틀렸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빛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어떨까? 우리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볼 때 우리는 그 위성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우주 공간을 날아 지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만큼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성이 가까울 때는 빛이 덜 걸리고 멀 때는 더 걸리니까 그 시간 차이가 바로 저 8분의 5차라는 거죠. 로에머는 이 시간 차이를 역으로 계산해서 역사상 최초로 빛의 속도를 측정해냈습니다. 빛이 순식간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속도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을 직접 자로재서 그 속도를 알아낸 게 아닙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긋났을 때 다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의 법칙이 자리를 잡으면 그 법칙을 도구 삼아 또 다른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눈사태처럼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점점 더 정밀해졌습니다. 맥스웰이 전자기 방정식을 통해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이론적으로 예측하면서 그 속도를 계산해냈습니다. 그 값이 실제 측정값과 소름 돋을 만큼 일치했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속도를 관측하면서 아주 기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빛은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누가 측정하든 얼마나 빠르게 달리면서 측정하든 아무런 예외 없이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기묘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을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건 누가 재도 이 나누기의 결과가 같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빛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항상 같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면 둘,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거리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보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것.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일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통찰을 번쩍 얻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맞다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불변에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면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공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빛의 속도가 항상 같게 측정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 생각이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는 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전제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빛의 속도가 절대적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공리로 삼았죠. 그 결과가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말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단단하게 직조되어 있습니다. 마치 직물처럼요. 그리고 이 직물 안에는 공간과 시간을 서로 환전해주는 비율이 기본 옵션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환전 비율이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소파에 앉아 가만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공간 속에서는 1mm도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시간 속으로요.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 공간과 시간을 합친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잠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요? 예, 단 그 이동이 전부 시간이라는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공간 이동 속도 100%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 쪽으로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공간 이동의 총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공간 이동의 할당량을 쓰기 시작하면 시간 이동에 쓸 수 있는 할당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주 조금, 정말 미미하게 느려집니다. 물론 걷는 속도로는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총알처럼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하면 차이가 슬슬 측정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리고 만약 공간 이동의 총량 100%를 전부 써버리면, 즉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 이동에 남은 할당량은 정확히 0이 됩니다. 시간이 완벽하게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시간이 멈추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향해 이동하는 할당량이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우주의 절대적인 한계치입니다. 이 개념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리기가 전부 시간이라는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찰나도 쉬지 않고 매 순간 미래를 향해 맹렬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시간이 실제로 느려진다는 건 진짜입니까? 그냥 계산 위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현실에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수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계가 느려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흐른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우주 어디서든 똑같이. 이게 바로 뉴턴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직관입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매일 증명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의 GPS입니다. GPS 위성들은 지구 상공 약 2만 킬로미터에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위성들에는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계들은 지구에 있는 우리 시계와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위성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고, 둘째는 지구에서 멀리 있어 중력이 약한 만큼 시간이 빨라집니다. 이 두 효과를 합산하면 위성의 시계는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 1초에 약 3만 8천분의 1만큼 우리 시계와 차이가 납니다. 뭐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어마어마합니다. GPS 시스템이 이 시간 차이를 보정해주지 않는다면 내비게이션 오차가 하루에 약 10km 가까이 누적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퇴근길에 내비게이션을 켰다가 완전히 다른 동네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PS 위성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보정을 항상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GPS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시간은 진짜로 느려집니다. 이건 차가운 현실입니다. 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 지구대기 상층부에 부딪히면 뮤온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뮤온은 수명이 아주 짧아서 그 짧은 수명 동안 빛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지표면에 닿기 전에 이미 붕괴해서 사라져야 합니다. 계산상으로는요.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이 뮤온들이 지표면에 도착합니다. 어떻게요?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날아오기 때문에 뮤온의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게 흘러가는 겁니다. 뮤온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서 땅에 닿을 만큼 살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뮤온의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매 순간 여러분 머리 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나요? 시간이 느려진다는 건 상상이 아닙니다. 수학적 트릭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대기에서 GPS 위성에서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측정되고 확인되고 있는 우주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시간이 빠르게 달릴수록 느려진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연료만 충분하다면 우리는 빛의 속도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더 빨리 달리면 되는 기술의 문제입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질문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에너지만 충분하면 어떤 물체든 원하는 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전제예요. 자동차에 연료를 계속 넣으면 계속 빨라지듯이요. 그런데 우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체가 빨라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를 더 가속시키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연료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엔진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물체 자체가 마치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구 MC²라울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수식입니다. 공식 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의 다른 형태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듯이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더 올리는데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물체의 질량으로 변합니다. 물체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더 무거워지니까 관성이 커지고 관성이 커지니까 가속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더 쏟아부어도 속도는 예상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빛의 속도에 완벽하게 도달하려면 이 과정을 무한대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우주에 무한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어떤 것도 절대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시공간이라는 우주의 구조 자체가 막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위스의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선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지하 터널 안에서 입자들을 빛의 속도의 약 99.99999991%까지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로 달리는 입자들의 에너지는 처음 속도 0일 때보다 수천 배에서 수만 배나 커져 있어요. 그 에너지가 전부 속도로 변환되지 못하고 대부분 질량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것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실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우주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치킨을 먹으면 그 에너지의 극히 일부가 여러분의 질량이 됩니다. 반대로 태양이 빛을 내는 건 태양 내부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초마다 수백만 톤의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우주 공간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것의 다른 형태다. 이 개념 하나가 핵발전소를 만들었고, 핵폭탄을 만들었고, 태양이 왜 빛나는지를 설명했고,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방정식에서 나온 통찰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경이로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떻게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걸까요? 빛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빛의 경우엔 왜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빛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빛이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빛을 구성하는 입자인 광자는 질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숫자 0이에요. 질량이 없으니까 아무리 가속해도 관성이 무한대로 커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량이 없는 입자는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빛의 속도로만 달려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더 느리게 갈 수도 없고 더 빠르게 갈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라지는 순간까지 오직 그 하나의 속도뿐이에요. 그러면 광자의 삶이란 어떤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양 내부 깊숙이에서 광자 하나가 팡 하고 태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빛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이 걸립니다. 그러다 어느 오후 여러분이 퇴근길에 걸어가다
얼굴에 따스한 햇살이 스치는 순간 그 광자가 여러분의 피부에 쏙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이게 그 광자의 일생입니다. 우리 시점에서는 8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광자의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광자는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시공간 이동의 모든 할당량을 공간 쪽에 100% 전부 쏟아붓고 있는 거죠. 시간 이동에 남은 할당량은 0입니다. 광자에게 시간은 완벽하게 멈춰 있습니다. 즉, 광자의 시점에서는 태양에서 태어나는 순간과 여러분 얼굴에 닿는 순간이 완벽하게 동시입니다. 단 0초가 흘렀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가로질렀지만 광자에게 그 여행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광자에게는 여행이 없었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같은 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이건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말 잘 그려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이동했는데 걸린 시간이 0이라니요. 아,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빛은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자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출발과 도착이 하나입니다. 이게 저는 아주 깊은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빛이 특별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빛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만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된다는 것, 이건 우리가 빛보다 느리게 달리기 때문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이동의 할당량 중 일부를 항상 시간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자는 이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기억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느리게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녁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있고, 오랜 친구를 떠올려 문자 하나를 보낼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느린 게 한계가 아닙니다. 질량을 가진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우주에는 빛의 속도라는 한계치가 있는 걸까요? 그냥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층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빛의 속도 제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우주 여행도 편해지고, 먼 별에도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다는 건 어떤 관측자에게 이론적으로 인과관계의 순서가 뒤집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의 수학을 들여다보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한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이동하는 것과 동등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원인과 결과라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은하 저 멀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라는 사건이 B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만약 빛의 속도 제한이 없다면 어떤 관측자에게는 B가 A보다 먼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A가 원인인지 B가 원인인지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A가 B를 일으킨다는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A가 항상 B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관측자에게도 어느 방향에서 봐도요. 그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이 우주의 최고 속도의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퍼져나갈 수 있는 속도의 상한선이요. 빛의 속도 제한은 우주의 교통경찰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속도 제한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인과율 그 자체의 물리적 표현이에요. 파인만이 항상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연 법칙들은 제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단단하게 연결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요.
빛의 속도, 시간, 공간, 질량, 에너지, 인과율,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우주가 논리적으로 일관된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현재 물리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깊은 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인만 자신도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하고 관측하고 검증한 모든 것들은 이 그림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빛의 속도 제한을 뭔가 답답한 것으로 생각해 왔는지 모릅니다. 우주의 족쇄, 우리를 가두는 것, 넘어서고 싶은 벽, 빛보다 빨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하지만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빛의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뭔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는 게 보장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진짜로 어제 있었던 일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됩니다. 배움이 가능합니다. 어떤 선택이 결과를 낳는다는 게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빛의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달리지 못하고, 그래서 시공간 이동의 할당량 중 일부가 항상 시간 쪽으로 향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빛의 속도 제한이 없었다면 질량이라는 개념도 의미가 달라지고 시간이라는 경험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빛의 속도는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조건입니다. 잠깐 버스 정류장에서 이 생각을 해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 빌딩 사이로 지는 햇살이 여러분 눈에 닿는 그 순간, 그 빛을 이루는 광자들은 태양을 떠난 그 순간 이미 여러분 눈에 닿아 있었습니다. 광자에게는 그 8분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8분이 있었습니다. 그 8분 동안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고 있었겠죠. 누군가와 이야기했거나 뭔가를 생각했거나 그냥 걷고 있었거나요. 그 8분이 여러분 삶의 일부입니다. 광자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빛의 속도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시공간이라는 직물에 처음부터 단단하게 짜여 들어간 구조적 상수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서로 환전해주는 비율이에요. 우리가 시공간 위를 이동할 때 공간과 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총량의 한계치이자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아름다운 사실이 있습니다. 빛이 특별해서 빛의 속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우주의 속도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빛의 특성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구조 자체의 특성이니까요. 마침 광자라는 입자가 질량이 없어서 그 최대 속도로만 달려야 하는 운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뉴턴이 달을 올려다보며 중력을 발견했습니다. 로에머가 목성의 위성 시간표가 어긋나는 걸 발견하고 빛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를 연결해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예측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에서 시공간 전체의 구조를 뽑아냈습니다. 그 이후 수천 번의 실험이 각각의 발견을 굳건히 다져주었고, 앞선 발견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새로운 시야를 여는 문을 끊임없이 열어젖혔습니다. 마치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눈덩이가 점점 더 거대해지듯이요. 그리고 그 눈덩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의 실험실에서, 연구소에서, 대학교 칠판 앞에서 과학자들이 우주의 다음 비밀을 향해 매 순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파인만이 그토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파인만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연이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묘하고 복잡한 우주를 우리가 수식으로 이해하고 실험으로 검증하고 손에 잡힐 듯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막힌 일이라고요. 138억 년 된 우주의 구조를 불과 몇십 년을 사는 인간이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 이건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은
실험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 빛이 태양을 떠나 여러분의 눈에 닿기까지 약 8분이 걸렸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그 빛을 이루는 광자들에게는 출발과 도착이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단 0초가 흘렀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8분이 있었습니다. 그 8분 동안 심장이 수백 번 뛰었고 누군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오늘 뭘 먹을까 잠깐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직물 위에서 시간이라는 방향으로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느린 것이 한계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것의 물리학적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구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이 시간이 저는 매번 경이롭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이로움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파인만의 길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달리기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